2장 공황장애와 함께 살아가는 관계와 사회의 이야기. 2장 일부 공황장애와 불안의 악순환. 혹시 당신은 불안을 없애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해왔는데도 왜 더 불안해졌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나요? 분명히 피하려고 했고, 안전해지려고 했고,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썼는데 어느 순간 세상은 더 좁아지고 마음은 더 예민해져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공황장애와 불안의 악순환은 아주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고 숨이 가빠지고 쓰러질 것 같은 감각이 몰려옵니다. 그 순간 우리의 뇌는 하나의 결론을 내립니다. 위험하다, 다시는 이런 상황을 만나지 말자. 그 결론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본능적인 선택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을 느꼈던 장소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많았던 지하철을 피하고, 답답했던 엘리베이터를 피하고, 심장이 뛰었던 카페를 피합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현명한 대처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불안을 느끼지 않으니 안심이 됩니다. 뇌는 학습합니다. 피했더니 안전했다. 그리고 그 학습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불안을 피할수록 뇌는 그 상황을 더욱 위험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직접 마주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공간은 수정되지 않은 채 과장된 위험으로 남습니다. 다음에 비슷한 상황을 떠올리기만 해도 몸은 긴장합니다. 실제 위협이 아니라 기억 속 위협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또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나는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더 피해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조용히 자라나 일상의 선택을 바꿉니다. 약속을 줄이고, 이동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도전을 미룹니다. 삶은 점점 안전해지지만 동시에 작아집니다. 회피가 병을 유지시키는 구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불안을 느끼는 상황을 피하면 당장은 편해집니다. 하지만 뇌는 불안을 견뎌낼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몸은 불안이 올라왔다가 결국 내려간다는 사실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안은 항상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공황은 보통 몇 분에서 몇십 분 안에 정점을 찍고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정점을 경험하기 전에 도망칩니다. 그러면 뇌는 말합니다. 도망쳤기 때문에 살아남았다. 만약 도망치지 않았다면 큰일 났을 것이다. 이렇게 잘못된 인과관계가 굳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단순히 특정 장소만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불안 자체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심장이 조금만 빨리 뛰어도 혹시 또 시작되는 건 아닐까 하고 긴장합니다. 어지러움이 느껴지면 곧 쓰러질 것 같은 상상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두려움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 상태가 되면 몸의 작은 변화도 위협 신호가 됩니다. 카페인을 마시고 심장이 빨리 뛰면 위험하다고 해석하고, 피곤해서 어지러우면 공황의 전조라고 해석합니다. 해석이 불안을 키우고, 불안이 다시 몸의 반응을 키우는 순환이 이어집니다. 불안은 원래 생존을 돕는 감정입니다. 위험을 감지하고 대비하게 만드는 기능입니다. 그러나 공황장애에서는 이 경보 시스템이 과도하게 예민해집니다. 작은 자극에도 경보가 울리고, 우리는 그 경보를 진짜 화재로 착각합니다. 불안을 피할수록 더 커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불안을 틀렸다고 판단하고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대합니다. 하지만 뇌는 반복된 회피를 통해 이것은 정말 위험한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강화합니다. 마주하지 않은 공포는 상상 속에서 끝없이 부풀어 오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순간은 불안이 올라오는 순간보다 그 전에 떠오르는 예측일지도 모릅니다. 또 그러면 어떡하지? 사람들 앞에서 무너지면 어떡하지?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 예측은 실제 사건보다 더 오래 지속됩니다. 그리고 몸은 그 상상에 그대로 반응합니다. 회피는 단기적으로는 안정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신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킵니다. 나는 버틸 수 없다. 나는 통제할 수 없다라는 믿음이 쌓입니다. 그래서 다음번 불안이 시작될 때 더 빠르게 무너집니다. 이전보다 약해진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덜 믿게 된 것입니다. 불안의 악순환을 이해하는 것은 자신을 탓하지 않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것은 의지가 약해서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뇌가 과도하게 학습한 결과입니다. 잘못 배운 공식을 다시 배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은 의외로 단순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피하지 않고 잠시 머무르는 연습입니다. 심장이 뛰어도 아, 지금 내 몸이 경보를 울리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립니다. 숨이 가빠도 나는 지금 숨을 쉬고 있고 이 감각은 지나갈 것이다 라고 말해봅니다. 불안을 없애려 하지 않고 관찰합니다. 처음에는 몇 초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몇 초가 쌓이면 뇌는 새로운 정보를 얻습니다. 도망치지 않아도 살아남았다. 심장이 뛰어도 쓰러지지 않았다. 사람들 앞에서도 시간이 지나니 진정되었다. 이 경험이 반복되면 과장된 경보는 조금씩 조정됩니다. 두려움을 두려워하게 되는 과정은 경험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두려움을 견뎌본 경험이 쌓이면 두려움은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더라도 삶을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불안을 없애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목표는 불안이 있어도 움직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심장이 뛰어도 지하철을 타고 손이 떨려도 발표를 하고 약간의 어지러움이 있어도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하게 됩니다. 나는 완벽히 안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선택할 수 있어서 움직이는 것이다. 공황장애는 우리의 삶을 좁히지만 동시에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무엇을 피하며 살아왔는가?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두려움은 정말 나를 파괴할 만큼 강한가? 아니면 내가 아직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커 보이는가? 불안의 악순환을 끊는 일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한 가지 작은 회피를 줄여보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택했다면 내일은 한 층만 엘리베이터를 타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은 시간을 피했다면 비교적 덜 붐비는 시간에 잠시 머물러 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흔들림은 분명히 찾아옵니다. 다시 강한 공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학습 과정의 일부입니다. 뇌는 오래된 공식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경험이 반복되면 결국 수정됩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불안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뇌가 과하게 보호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호 시스템은 다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피할수록 커졌던 불안은 마주할수록 줄어듭니다. 두려움을 두려워하던 시간은 두려움을 이해하는 시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도 무언가를 피하며 안도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스스로를 비난하기보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그리고 이제는 조금 다른 방식을 배워볼 시간이다. 불안은 적이 아니라 신호일 뿐이다. 그 신호를 천천히 다시 해석하기 시작할 때 악순환은 서서히 느슨해집니다. 공황장애를 악화시키는 생활 습관. 혹시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점점 더 예민해지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분명 큰일이 생긴 것도 아닌데 심장은 더 빨리 뛰고 작은 자극에도 깜짝 놀라고 이유 없이 불안이 올라옵니다. 혹시 그 이유가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생활 습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 있나요? 공황장애는 갑자기 악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경우 아주 일상적인 습관 속에서 서서히 힘을 키웁니다. 우리는 보통 마음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지만 몸의 상태는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중 가장 강력한 요인은 수면 부족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뇌는 위험에 더 민감해집니다. 원래라면 그냥 지나갔을 소리에도 쉽게 놀라고 평소보다 부정적인 생각이 빠르게 떠오릅니다.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니라 뇌가 감정을 정리하고 긴장을 낮추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부족하면 뇌는 계속 긴급 모드에 머무르게 됩니다. 밤에 뒤척이며 잠들지 못하고 아침에 억지로 일어나는 날이 반복되면 신경계는 점점 지칩니다. 지친 신경계는
작은 자극에도 과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공황은 더 쉽게 시작됩니다. 다음은 카페인입니다. 커피 한 잔이 나를 깨워주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불안이 있는 사람에게 카페인은 작은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심박수를 높이고 각성을 촉진합니다. 이 반응은 공황 발작 때 나타나는 신체 반응과 매우 비슷합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손이 떨리고 속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뇌는 착각합니다. 위험이 시작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신체 반응을 위협으로 해석하면 불안은 빠르게 증폭됩니다. 카페인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의 예민한 신경계에는 과한 자극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과도한 긴장 상태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긴장 속에서 살아갑니다. 회사에서 실수하지 않으려 애쓰고 사람들 눈치를 보고 미래를 걱정합니다. 몸은 쉬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근육은 계속 수축해 있고 호흡은 얕아져 있습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몸은 긴장을 기본값으로 설정합니다. 그러다 작은 스트레스가 더해지면 임계점을 넘어 공황으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우리는 이 긴장을 자각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몸은 기억합니다. 쉬지 못한 시간을 고스란히 저장합니다. 몸이 쉬지 못할 때 마음은 점점 버틸 힘을 잃습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도 약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공황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과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 버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을 돌아보는 일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잠드는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고 자기 전 화면을 줄이고 낮 동안 과한 카페인을 줄여보는 것, 그리고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의도적으로 긴장을 풀어보는 것,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것만으로도 신경계는 안정 신호를 받습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경계는 반복에 반응합니다. 조금 더 자고 조금 덜 자극하고 조금 더 이완하는 시간이 쌓이면 과민했던 경보는 서서히 낮아집니다. 우리는 종종 거대한 해결책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공황을 악화시키는 것은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반복되는 작은 자극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회복 역시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반복되는 작은 조정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당신은 몇 시간 잤나요? 오늘 당신의 몸은 몇 번이나 긴장을 풀었나요? 오늘 당신은 얼마나 많은 자극 속에 자신을 노출했나요? 이 질문은 당신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버텨온 당신을 이해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공황장애를 다루는 일은 두려움과 싸우는 일만은 아닙니다. 몸을 돌보는 일입니다. 신경계를 안심시키는 일입니다. 당신의 몸이 안전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렇게 몸이 조금씩 쉬기 시작하면 마음도 따라 내려옵니다.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덜 날카로워질 수 있습니다. 덜 빠르게 치솟을 수 있습니다. 몸이 회복되면 마음도 회복의 방향을 찾습니다. 혹시 지금도 이유 없이 불안이 심해지고 있다면 거창한 해답을 찾기 전에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얼마나 쉬고 있는가? 그 질문이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2장 3부 공황장애와 유년 시절의 환경. 혹시 당신의 불안이 오늘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지금 느끼는 공황이 어쩌면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된 감정의 연장선일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종종 현재의 증상만 바라보지만 마음은 과거의 기억 위에서 반응합니다. 공황장애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 뿌리를 따라가다 보면 어린 시절의 환경과 맞닿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세상이 안전한지 아닌지를 부모의 표정과 말투와 반응을 통해 배웁니다. 아이가 울었을 때 다가와 안아주는 사람이 있었는지, 아니면 왜 우느냐며 더 크게 혼났는지, 그 경험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신경계의 기준이 됩니다. 이것을 애착이라고 부릅니다. 불안정한 애착 속에서 자란 아이는 세상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느낍니다. 오늘은 다정했지만 내일은 차가웠던 양육, 칭찬 뒤에 곧바로 비난이 따라오던 환경,
사랑이 조건부로 주어졌던 경험. 이 모든 것은 아이의 마음에 하나의 메시지를 남깁니다. 언제든 상황은 바뀔 수 있다. 항상 조심해야 한다. 그 메시지는 자라면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어른이 되었지만 몸은 여전히 대비 태세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작은 표정 변화에도 긴장하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심장이 빨리 뜁니다. 과거에는 실제로 조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환경은 과도한 통제입니다. 실수하면 안 되고 틀리면 안 되고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되는 분위기. 항상 기준에 맞춰야 하고 기대에 부응해야 했던 성장 과정.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자신의 감정보다 타인의 기준을 먼저 살핍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는지보다 이것이 허용되는 감정인지부터 생각합니다. 그렇게 감정은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못하고 억눌립니다.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표현되지 못한 채 몸 안에 긴장으로 남습니다. 마음은 괜찮다고 말하지만 몸은 계속 긴장합니다. 이 긴장이 오래 지속되면 신경계는 과민해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작은 자극에도 폭발하듯 반응합니다. 왜 이렇게 사소한 일에 내가 무너질까? 스스로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반응은 오늘만의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참고 눌러온 감정의 압력이 쌓여 있다가 터지는 것입니다. 감정을 숨겨야 했던 성장 과정도 큰 영향을 줍니다. 슬퍼도 울지 말라고 배웠던 기억, 화가 나도 버릇없다고 혼났던 경험, 무섭다고 말하면 약하다고 들었던 순간들. 이런 경험은 감정을 위험한 것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감정은 표현하면 안 되는 것, 들키면 안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느끼는 순간조차 두려워합니다. 공황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올 때 자주 나타납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두려움과 분노와 슬픔이 몸의 신호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신호를 또다시 위험으로 해석합니다. 왜 작은 자극에도 크게 반응하게 되는지 이해하려면 이 과정을 봐야 합니다. 어린 시절 반복된 긴장은 신경계를 예민하게 만듭니다. 예측 불가능한 환경은 항상 대비하도록 만듭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습관은 몸의 긴장을 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현재의 작은 소리, 작은 표정, 작은 실수에도 몸은 과거의 위협처럼 반응합니다. 지금의 상황은 그때와 다르지만 신경계는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저 익숙한 긴장을 감지하고 경보를 울립니다. 공황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과거에 적응해온 방식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생존에 도움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방식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를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비난하거나 자신을 원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저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예민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구나. 나는 원래 나약한 사람이 아니라 오래 긴장해온 사람이었구나. 이 이해는 큰 변화를 만듭니다. 자책이 줄어들고 연민이 생깁니다. 연민은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나를 몰아붙일수록 긴장은 더 커지지만 나를 이해할수록 긴장은 조금씩 풀립니다. 어린 시절의 환경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조금씩 표현해보는 연습?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말해보는 것. 슬프면 괜찮지 않다고 인정해보는 것. 작은 시도들이 쌓이면 신경계는 새로운 경험을 합니다. 감정을 표현해도 버려지지 않았다. 실수해도 세상이 무너지지 않았다. 그 경험이 반복되면 과거의 경보는 점점 힘을 잃습니다. 공황장애를 이해하는 일은 단순히 증상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는지 돌아보는 일입니다. 그 환경 속에서 얼마나 애썼는지 인정하는 일입니다. 혹시 지금도 작은 자극에 크게 흔들리며 스스로를 탓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오래 긴장해온 사람이다. 나는 약한 것이 아니라 한때 너무 혼자였던 사람이다. 그 말이 당신의 신경계를 조금은 부드럽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2장 사부 공황장애를 겪는 사람에게 필요한 양육태도. 혹시 사랑한다는 이유로 오히려 아이의 불안을 더 키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누군가 힘들어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빨리 괜찮아지게 해주고 싶어 합니다. 울지 말라고 달래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안심시키고 대신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선의가 때로는 아이의 회복력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공황장애를 겪는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불안을 완전히 없애주는 사람이 아니라 불안 속에서도 버틸 수 있다는 경험입니다. 많은 부모는 아이가 힘들어하면 즉시 원인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사람 많은 곳이 힘들다면 가지 않게 하고, 발표가 무섭다면 대신 말해주고, 불안해하면 바로 안심시켜줍니다. 당장은 편안해 보입니다. 하지만 아이의 뇌는 이렇게 배웁니다. 나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 누군가 해결해주지 않으면 위험하다. 이 메시지가 반복되면 불안은 줄어드는 대신 더 의존적으로 변합니다. 불안을 없애주려 하지 않는 부모의 태도는 차갑거나 무관심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걸음 물러서서 지켜보는 용기입니다. 아이가 불안을 느낄 때 곧바로 제거하지 않고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많이 긴장됐구나. 그래도 너는 이 상황을 지나갈 수 있어. 이 말은 불안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아이의 힘을 믿어주는 태도입니다. 불안은 위험하다는 신호가 아니라 견딜 수 있는 감정이라는 것을 배우게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태도는 감정을 대신 조절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어른이 아이의 감정을 모두 통제해주면 아이는 스스로 조절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울음을 멈추게 하기 위해 즉각적인 보상이나 회피를 제공하면 감정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잠시 눌린 것뿐입니다. 감정은 흘러가야 조절이 됩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을 없애주는 기술이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경험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발표 전에 불안해할 때 괜찮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라고 말하기보다 긴장될 수 있어. 그래도 숨을 천천히 쉬어보자. 네가 끝까지 해내는 걸 나는 믿어.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감정을 인정하고 조절의 방법을 함께 연습하되 대신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는 중요한 사실을 배웁니다. 불안은 와도 지나간다.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누군가 옆에 있지만 내가 해낼 수 있다. 스스로 회복할 힘은 이렇게 자랍니다. 공황장애를 겪는 많은 사람들은 어린 시절 감정을 충분히 연습해보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빨리 달래졌거나 너무 빨리 억눌렸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된 후 불안이 올라오면 다루는 법을 모릅니다. 그저 피하거나 억누르거나 누군가에게 의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회복은 누군가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힘들어도 스스로 버텨보는 경험을 쌓는 것입니다. 양육 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감과 거리의 균형입니다. 항상 붙어 있지도 않고 완전히 떨어져 있지도 않는 태도입니다. 아이가 넘어질까봐 계속 잡고 있으면 걷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외면하면 두려움이 커집니다. 적절한 거리는 이렇게 말하는 태도입니다. 나는 여기 있다. 하지만 네가 해볼 수 있다. 이 메시지는 아이의 신경계를 안정시키면서도 자율성을 키워줍니다. 불안을 없애주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불안을 견디는 힘을 키워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태도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부모 역시 불안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빨리 없애주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불안을 줄이려는 이유는 아이를 위해서인가 아니면 내가 불편해서인가?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른의 불안을 줄이기 위한 개입은 아이의 성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이의 힘을 믿는 태도는 장기적으로 더 큰 안전을 만듭니다. 공황장애를 겪는 사람에게 필요한 양육은 완벽한 보호가 아닙니다. 적절한 좌절을 허용하는 보호입니다. 실패해도 괜찮고 긴장해도 괜찮고 흔들려도 괜찮다는 경험입니다. 그 경험이 쌓이면 신경계는 점점 안정됩니다. 위험하지 않아도 경보를 울리던 시스템이 천천히 조정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지만 나도 할 수 있다. 이 감각이 생길 때 공황은 점점 설 자리를 잃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불안을 대신 짊어지고 있나요? 혹은 당신이 누군가에게 대신 기대고만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은 한 걸음만 바꿔보세요. 곧바로 없애주지 말고 잠시 함께 버텨보는 것.
대신 해결하지 말고 스스로 해보도록 기다려주는 것. 그 기다림 속에서 회복의 힘은 조용히 자랍니다. 2장 5부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과 함께 사는 법. 혹시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숨이 막힌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반응할까? 괜찮다고 말해줄까 아니면 병원부터 찾을까? 그런데 그 일이 반복된다면 당신의 마음도 점점 지쳐가지 않을까? 공황장애는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가족의 삶도 함께 흔든다.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모를 때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큰 혼란을 겪는다. 오늘은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이것이다. 공황장애는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병이 아니다. 마음이 나약해서도 아니다. 몸과 뇌의 경보 시스템이 과민해진 상태다. 그래서 가족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은 고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것이다. 많은 가족이 처음에는 이렇게 말한다. 왜 또 그래? 이번에는 괜찮다며. 그 말 속에는 걱정도 있지만 답답함도 섞여 있다. 하지만 공황을 겪는 사람은 이미 스스로를 가장 많이 원망하고 있다. 또 시작됐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더 몰아붙인다. 그때 가족의 한마디는 약이 될 수도 있고 상처가 될 수도 있다. 도와주고 싶은데 지친다는 말은 솔직한 고백이다. 계속되는 불안과 예측 불가능한 발작은 가족에게도 스트레스다. 약속이 취소되고 여행이 무산되고 일상이 흔들린다. 그러다 보면 가족도 점점 예민해진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감정을 숨기지 않는 것이다. 괜찮은 척 참고 버티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가족도 힘들 수 있다. 그 감정을 안전하게 나눌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비난의 방식이 아니라 솔직한 표현의 방식이어야 한다. 나는 네가 힘든 걸 알지만 나도 조금 벅찰 때가 있어. 이 말은 관계를 지키는 표현이다. 다음으로 이해와 과잉 보호의 경계를 생각해보자.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이 힘들어할 때 모든 상황을 대신 해결해주는 경우가 있다. 외출이 힘들다고 하면 대신 다녀오고, 지하철이 무섭다고 하면 항상 차로만 이동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불안하다고 하면 계속 곁에 머문다. 처음에는 배려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배려가 회피를 강화할 수 있다. 공황은 피할수록 더 강해진다. 가족이 모든 위험을 제거해주면 당장은 편하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두려움이 더 단단해진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없애주는 보호가 아니라 함께 견디는 동행이다. 무서워도 조금은 해보자. 내가 옆에 있을게. 이 태도가 회복을 돕는다. 불안을 완전히 차단해주는 부모가 아니라 불안을 다룰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어른이 필요하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거리다.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다. 24시간 불안을 중심으로 관계가 돌아가면 모두가 지친다. 공황장애가 관계의 전부가 되어버리면 안 된다. 병은 삶의 한 부분일 뿐이다. 가족은 간병인이 아니라 동반자다.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취미를 유지하고 친구를 만나고 자신의 감정을 돌봐야 한다. 그래야 오래 갈 수 있다. 관계는 마라톤이다. 단거리 질주처럼 모든 에너지를 한 번에 쓰면 금방 지친다. 공황을 겪는 사람도 가족의 표정을 읽는다. 내가 짐이 되는 건 아닐까? 그 불안이 또 다른 부담이 된다. 그래서 서로에게 솔직해야 한다. 힘들지만 함께 가고 싶다는 메시지.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노력하겠다는 태도. 이것이 관계를 지킨다. 공황 발작이 왔을 때 가족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단순하다. 지금은 지나갈 거야. 나는 여기 있어. 이 두 문장만으로도 뇌는 조금 안정된다. 설득하려 하지 않아도 된다. 논리로 이기려 하지 않아도 된다. 공황은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면 회복의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어떤 날은 괜찮다가 어떤 날은 무너진다. 그때마다 가족이 실망하면 관계도 흔들린다. 회복은 직선이 아니다. 오르락내리락하는 곡선이다. 좋아졌다가 다시 불안해지는 날이 와도 처음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다. 조금씩 회복의 근육이 생기고 있다. 가족도 배워간다.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도와야 하는지.
언제 한 발 물러나야 하는지. 이 과정은 모두에게 성장의 시간이다.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것은 병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일이다. 그 사람의 불안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능성도 함께 보는 일이다. 때로는 다투고, 때로는 지치고, 그래도 다시 이야기하고, 다시 손을 잡는 과정이다. 공황은 관계를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오히려 더 깊게 만들 수도 있다. 서로의 약함을 알게 되면 진짜 모습으로 마주하게 된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경험, 무너져도 버려지지 않는다는 경험, 그것이 가장 큰 치료가 된다. 혹시 지금 당신이 누군가의 가족이라면 당신도 충분히 애쓰고 있다. 혹시 당신이 공황을 겪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서로의 불안을 조금씩 나누는 일이다. 그리고 그 나눔 속에서 조금 더 단단해지는 일이다. 공황은 두 사람의 적이 아니다. 함께 배우는 과정이다.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고치려 하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다. 그 마음이 있다면 회복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 2장 6부 공황장애를 낙인없이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 혹시 당신은 겉으로 멀쩡해 보인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나요?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상처처럼 느껴진 적은 없었나요? 숨이 막히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도 주변에서는 아무렇지 않아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더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이상한 걸까? 정말 내가 약해서 이런 걸까? 공황장애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깁스를 한 것도 아니고 피가 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오해 속에 놓입니다. 그중 가장 흔한 말이 있습니다. 꾀병 아니야? 마음 단단히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 말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낙인입니다. 공황은 연기가 아닙니다. 주목받기 위한 행동도 아닙니다. 신경계가 실제로 과민해진 상태입니다. 몸은 실제로 위협을 감지한 것처럼 반응합니다. 심박수는 올라가고 호흡은 가빠지고 어지러움이 밀려옵니다. 그 순간을 겪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꾀병이라는 말은 그 현실을 부정합니다. 너의 고통은 진짜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이 메시지는 병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사람들은 왜 꾀병이라고 생각할까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측정할 수 없고 눈으로 확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울증도 공황도 불안도 모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감기에 걸리면 쉬라고 말합니다. 다리가 부러지면 치료받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무너지면 왜 버티라고 말할까요? 약에 대한 편견도 큽니다. 정신과 약을 먹는다고 하면 주변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그거 중독되는 거 아니야?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약은 치료의 한 방법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평생 먹는 것도 아니고 전문의의 판단 아래 조절됩니다. 약은 의지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도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는다는 사실 자체가 낙인이 되면 사람들은 치료를 미루게 됩니다. 아픈데도 숨깁니다. 그 결과 병은 더 깊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병을 대하는 태도는 사회의 성숙도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 믿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성과가 보이고 결과가 보이고 수치가 보여야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병은 숫자로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쉽게 무시됩니다. 공황장애를 겪는 사람은 이미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약하지? 그런데 사회까지 같은 질문을 던지면 그 사람은 더 깊이 숨어버립니다.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시선입니다. 왜 그렇게 예민하냐는 질문 대신 요즘 많이 힘들구나라고 말해주는 것, 왜 아직도 못 고쳤냐는 말 대신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주는 것, 왜 약을 먹느냐는 의심 대신 치료를 시작한 용기를 존중해주는 것, 이 작은 변화가 낙인을 줄입니다. 공황장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 환경과 문화도 영향을 줍니다. 끊임없이 경쟁하고 실수하면 낙오되는 분위기, 쉬면 뒤처진다는 압박, 감정을 드러내면 약하다고 보는 시선,
이 모든 것이 불안을 키웁니다. 그래서 공황을 겪는 사람을 탓하기 전에 우리가 만든 환경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바꿔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되었을까가 아니라 어떤 환경이 저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왜 아직 극복 못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왜 유난이냐가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질문이 바뀌면 태도가 바뀝니다. 태도가 바뀌면 문화가 바뀝니다. 문화가 바뀌면 누군가는 더 빨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황장애를 낙인 없이 바라본다는 것은 특별하게 대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병과 같은 기준으로 대하자는 뜻입니다. 아프면 치료받고, 힘들면 쉬고,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것이 당연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오늘도 발작이 올까봐 두려워하며 출근합니다. 아무 일 없는 얼굴로 하루를 버팁니다. 그 용기를 우리는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혹시 당신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조언보다 경청을 먼저 해보세요. 해결책보다 공감을 먼저 건네보세요. 그리고 혹시 당신이 그 당사자라면 당신의 고통은 과장이 아닙니다. 당신의 치료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해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공황을 낙인 없이 바라보는 사회는 결국 우리 모두를 위한 사회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병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